GS 해킹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GS는 우리가 최근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GS25라는 편의점에 있는 웹사이트가 털려서 개인정보 9만 건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이죠. GS 리테일 웹사이트가 해킹당해서 9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어요.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가? 바로 크리덴셜 스토핑이에요. 크리덴셜 스토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훔쳤어. 그 훔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여기에다가 넣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로그인이 되네? 그렇게 해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GS25 사건이 뜨고 나서 GS 리테일 쪽에서 보안 담당자와 그리고 개발자가 회의를 하겠죠. 당연히 보안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개발자한테, 야 개발자, 지금 니네들이 지금 제대로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해킹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 도대체 어떻게 개발을 했길래 이런 사건이 난 거야? 라고 하니까 개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런 방식이면 다 뚫려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도 다 그래요. 라고 개발자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 담당자가 뭐라고 해요? 뭐? 다른 사이트들도 다 똑같이 구현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이트들도 뭐 다 털렸다는 말이야? 그게 뭐야? 그 순간 정적이 찾아옵니다. 느낌이 쎄해져. 보안 담당자가 에이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다른 사이트도 똑같이 털렸다. 에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들 민감하신가 보다. 자, 저희 할 일 합시다. 근데 보안 담당자가 조금 찜찜했는지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개발자가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했다며. 그러면 GS 편의점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네. 찾아보니까 GS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들을 확인해 보니까 홈쇼핑 웹사이트에서 똑같은 해킹 기법으로 15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던 겁니다. 확인하지 말걸. 괜히 개발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꾸짖었다가 찝찝해서 한번 확인을 했어. 이 로그를 열람을 해봤더니 유출이 된 거야. 유출된 걸 봤으면 공지를 해야 돼요. 물론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유출된 걸 확인했는데 이거를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차라리 몰랐어, 우리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보통 9만 건으로 넘어갔겠죠. 근데 확인해보니까 158만 건이야. 방법이 없죠. 그래서 대응 방법도 다시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요, 혹시 개인정보 유출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저번 달에 한번 해킹을 당한 전적이 있으니까 가이드는 굉장히 잘하죠. 그러면 이제 GS는 걱정이 되죠. 과연 과징금은 어떻게 될까? 왜냐면 이 과징금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때리는데, 똑같은 해킹 기법으로 최근 시일 내에 해킹을 당했다면 거기에 과징금이 가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주 살짝은 억울할 수 있는 게, GS도 이제 막 편의점이 털린 걸 확인했어. 그래서 편의점 조치를 다 했어. 혹시나 해서 우리 계열사의 다른 사이트들을 쭉 점검해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기법이 또 있던 거야. 그럼 이거는 가산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두 번째 해킹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해킹 사건인데 두 곳이 털렸던 건지.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해킹 기법으로 당했고 1월 달에 당했는데 2월 달에 또 당했으니까 이건 과연 엄청난 가산이 이뤄질지가 궁금한 거죠. 지금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연달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과징금 가산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과징금이 나오진 않았지만 GS는 이번에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해킹 기법으로 해킹을 당했다는 이유로 14억을 때린 전적이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GS가 수익이 더 높을 거잖아. 그러니까 역대의 과징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볼 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거 자체가 다른 사이트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가져오고 그거를 대입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 입장에서는 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당연히 로그인을 시켜줘야지. 지금 이 크리덴셜 스토핑에 대한 보안 조치가 된 사이트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이건 인스타도 안 되어 있을걸요?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거를 막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애매합니다. 생각보다. 왜 애매하냐?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잘 안 하는 시대야. 옛날에는 구글로 로그인 이런 거 별로 없었죠. 오어스로 로그인하는 기능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직접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원가입 잘 안하고 구글로 로그인, 네이버로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무조건 이거 하죠. 회원가입 안 하잖아. 하지만 예전에는 모든 사이트를 다 직접 하나하나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모든 사이트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죠. 한 번 쓰고 많은 사이트들도 있어. 근데 그런 곳에서도 회원가입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 걸 쓴다고 이용자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아이디 비번 한두 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백 개를 만드는데 이거 다 다르게 하면 외우는 게 이제 컴퓨터지. 외우면 이제 그게 인공지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똑같이 쓸 텐데 모든 사이트가 보안에 튼튼하냐? 그건 아니죠. 그 많은 사이트들 중에 하나는 털린단 말이에요. 이 정보들을 수집해. 그리고 이 모은 것들을 유명한 사이트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기본 공격이 되어버렸어. 그냥 다크웹에서 이 크리덴셜 파일을 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곳저곳 넣어보면서 해킹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크리덴셜 스토핑에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해드릴까요? 자, 우리가 해커야. 해커여서 어떤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네이버나 구글에 로그인을 해보는 거야.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보니까 대박. 2차 인증도 안 돼 있고 로그인이 되네. 그러면 네이버가 털렸구나. 끝이 아닙니다. 네이버가 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일이 네이버 메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번 찾기가 있죠. 비번 찾기를 하면 네이버로 메일이 갑니다. 그러면 그 메일로 인스타그램 계정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글도 네이버가 등록이 되어 있어. 구글이 2차 인증이 아무리 되어 있더라도 네이버로 구글 비번을 찾고 계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라 구글 계정을 찾았더니 구글 드라이브에 사진이 있네. 근데 거기에 신분증이 있네. 그럼 그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아. 그러면 수익도 얻을 수 있고 플러스 내가 해킹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민감한 사진들 협박을 해. 2차 수익을 받아. 그만큼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크리덴셜 스토핑이. 근데 이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해킹 공격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사실 이 크리덴셜 스토핑을 해커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전부터긴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활발하게 되는 건 앞으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 크리덴셜 스토핑 왜 안 막는 거야?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할 거 2차 인증입니다. 2차 인증이 있으면 무조건 2차 인증을 걸어버려. 2차 인증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나. 자, 우리는 2차 인증까지만 해놨으면 우리가 할 건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 혹시나 보안 담당자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덴셜 스토핑을 막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저는 크리덴셜 스토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해? 무슨 근거로 거부해? 많은 분들이 IP 주소를 기반으로 막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IP 주소로 차단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IP 주소는 고유 주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하나의 IP 주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기기들, 많은 사람들과 하나의 IP 주소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IP 주소로 똑같이 로그인을 시도한다고 해서 만약 막혔어. 그러면 나랑 공유하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똑같이 그 시스템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IP 주소 차단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적용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IP 주소는 우리가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VPN이라든가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면 IP 주소는 바꿀 수 있는 게 IP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문제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넣었더니 로그인이 되네? 마이 페이지 들어갔더니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정보들을 싹 다 긁어가니까 개인정보가 되더라. 즉, 마이 페이지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는 본인 인증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곳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트 이용하다 보면 마이 페이지 들어갈 때 휴대전화 인증을 한 번 더 거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적용이 된다면 적어도 크리덴셜 스토핑이 돼서 만약에 GS라고 하면 GS가 로그인이 됐어. 로그인은 되겠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해 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페이지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곳에서는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로그인할 때 캡차,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로봇입니까?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볼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이니까 지금 인터넷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로그인할 때 그 기능을 넣어두면 우리가 크리덴셜 스토핑은 이게 자동화해서 그냥 막 때려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캡차로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으려면 요것만 해도 개인정보가 이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막 대규모로 유출되어 가지고 뉴스에 뜨고 로말틱 라이브 주제에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에 주제로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